철 좀 들어라.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는 김도현에게서 스마트폰으로 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에 앉아 면봉으로 시어머니 입가에 일어난 마른 각질을 조금씩 닦아내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짐과 동시에 가족 단톡방에 시누이 김민정이 올린 셀카 사진도 눈에 들어왔다. 선글라스, 야자수, 그리고 조카를 대신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내 남편의 손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아주 침착하게 면봉을 내려놓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러 항목을 하나하나 작성하기 시작했다. 결혼 7년, 내가 적어 내려간 항목은 47개였다. 남편이 발리에서 돌아오던 날, VIP 병실 문 앞에 선 그가 보게 된 것은 침대 시트가 벗겨진 텅 빈 침대와 깨끗하게 비워진 옷장, 그리고 간호사 데스크에 놓인 환자 보호자 자해 퇴원 요구서라는 서명이 기재된 서류 한 장뿐이었다. 서명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23통이나.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지은의 눈이 번쩍 떠졌다. 베란다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빛이 천장을 타고 매일 아침 5시 58분이면 어김없이 침실 문틀 위치까지 기어 올라왔다. 알람보다 더 정확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6시 정각에 맞춰둔 진동 알람을 끄고 이불을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옆에 누운 사람을 깰까 봐서가 아니었다. 도현은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베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이불의 반대쪽은 그녀가 잠들기 전 개어놓은 모양 그대로였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냄비가 놓여 있었다. 미역국 국물에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깍둑썰기한 소고기를 넣고 밤새 푹 불려둔 것이었다. 지은은 가스불을 켜고 국이 끓기를 기다리며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다. 깍두기, 콩나물 무침, 고추장아찌. 똑같이 생긴 파란색 밀폐 용기 3개 위에는 하얀색 라벨지가 붙어 있었고 볼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오후면 5일치 반찬을 한꺼번에 만들어 두었다. 국이 끓어오르자 불을 줄이고 돌아서서 화장실로 가 양치질을 했다. 거울에 비친 34살의 얼굴은 38살처럼 보였다. 주름 때문이 아니라 오랜 수면 부족이 만들어낸 특유의 잿빛 피부 때문이었다. 눈 밑에 짙게 깔린 그늘은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것을 가려보려는 시도를 포기한 지 오래였다. 6시 19분 지은은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실내복 차림으로 쟁반을 들고 집을 나섰다.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노원구에 있는 이 20년 된 낡은 아파트에는 물건을 나르는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녀는 매일 2번씩 오르내려야만 했다. 다리 근육은 결혼 초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시어머니 오복순의 집 현관문에는 구형 도어록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생일 뒷자리에 00을 더한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놓인 거주지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파스 냄새와 밤새 틀어둔 보일러의 건조한 공기가 뒤섞인 냄새였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거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은은 식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고 침실 문 앞으로 가 2번 노크를 했다. 어머님. 안에서 웅얼거리는 대답이 들려왔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깐 요 위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덮고 있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머리맡에 작은 약통에서 혈압약과 관절약을 먼저 꺼냈다. 하얀색 알약 하나, 노란색 캡슐 2개 무늬가 있는 작은 접시에 약을 가지런히 놓고 미지근한 물을 따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아두었다. 오늘 국에는 소고기 넣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서 따뜻할 때 드세요. 시어머니는 몸을 뒤척일 뿐 일어나지 않았다. 지은은 그 옆에서 10여 초를 기다렸다.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약 접시를 더듬어 쥐고 나서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을 빠져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7분을 넘기지 않았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5분 만에 식빵 한 조각을 삼키듯 먹어치우고 짙은 회색 정장 재킷으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낮게 묶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계산기, 그리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뒤적거린 세법 개정 안내서가 쑤셔 박혀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을 힐끗 보았다. 메신저 상태 메시지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 잘 될 거야. 결혼하던 해에 설정해 둔 문구였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회계법인 동료인 박은지 대리가 언젠가 그걸 보고 지은 선배는 참 긍정적이네요 라며 우문 적이 있었다. 지은도 그저 웃어 넘겼을 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보며 심호흡을 3번이나 하고서야 집 문턱을 넘어서진 않으니까. 지하철 4호선 노원역 6시 47분 열차. 객차 안은 그녀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한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정장, 운동화, 이어폰. 지은은 출입문에 기대어 서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두 눈을 감았다. 노원에서 광화문까지 43분, 이 43분은 그녀의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한 자기만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광화문에 있는 중형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시니어 회계사로 연봉은 4,800만 원이었다. 매일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 감사조서를 들여다보며 100단위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 나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짜증을 내지도 않았으며 한밤중에 술에 취해 들어와 신발을 아무데나 팽개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숫자가 좋았다. 남편 김도현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은 5,200만 원. 이 결혼 당시 두 사람은 1억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모아 노원구에 있는 이 32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다. 지은이 5천만 원을 냈고 도현이 4천만 원을 냈으며 나머지 3천만 원은 도현의 어머니가 보태주었다. 시어머니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 3천만 원을 들먹였다. 마치 유효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수증처럼 말이다. 시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1층의 소형 평수로 이사온 것은 결혼 2년 차 때의 일이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소형 아파트의 전세금 4천만 원은 지은과 도현의 공동 계좌에서 나갔다. 당시 지은이 가계부에 이 지출을 기록할 때 펜 끝이 종이 위에서 3초간 멈춰 있었다. 그녀는 대납이라고 적고 싶었지만 결국 가족 지출이라고 적어 넣었다. 시누이 김민정은 3년 전 경기도 수원으로 시집을 갔고 남편 박철호는 그곳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시우라는 5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민정은 친정어머니를 보러 서울에 올라오는 법이 없었다. 명절이나 설날이 되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달랑 올라올 뿐이었다. 어머,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음성 통화 한 번 없이 언제나 텍스트뿐이었고 그 뒤엔 늘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지은은 가끔 시어머니를 대신해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그 메시지를 보면 묵묵히 채팅창을 빠져나왔다. 정작 시어머니는 민정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민정이는 출가외인인데 뭐, 걔도 자기 살림이 있잖니. 이 말은 도현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던 말이다. 그날 깊은 밤의 일은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지은은 요란한 스마트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화면에는 새벽 1시 4분이라는 시간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지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숨이 아주 짧았고 마치 이빨 사이로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소리였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 넘어졌어.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네. 지은은 맨발로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겉옷 하나만 대충 걸쳐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현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몇 시에 들어올지 모른다고 했었다. 1층으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간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린 끝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기형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슬리퍼는 변기 옆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은이 쭈그리고 앉아 부축해 일으키려 하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내 다리 건드리지 마. 지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는 시어머니의 등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화장실 바닥에 물기를 다 닦아내고 담요로 시어머니의 하반신을 감싼 뒤 귓가에 대고 괜찮으세요? 다 괜찮을 거요?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2명의 구급대원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싣는 내내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신발도 미처 신지 못한 맨발이 아파트 현관 밖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딛고 있었다. 4월의 서울 새벽, 지면 온도는 0도에 가까웠다. 노원 보건병원 응급실. 하얀색 형광등이 모든 것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한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셔야 해요. 최소 6주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3개월간은 24시간 간병이 필수적입니다. 시설이 더 나은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은은 응급실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전화를 걸었다. 도현은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3번째 연결되었을 때 배경음으로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도현 씨, 어머니 넘어지셨어. 고관절 골절이래? 지금 노원 보건병원 응급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 50분이 넘어서였다. 정장 재킷은 풀어 헤쳐져 있었고 몸에서는 소주 냄새와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는 진통제 링거를 맞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복도 모퉁이로 걸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은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그가 민정에게 전화를 거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켠 것은 계산기 앱이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에 숫자 몇 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지은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다. 간병인 하루 12만 원, 6주면 504만 원이야. 그의 말투는 마치 견적서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내가 퇴사해. 너 한 달 월급 해봐야 400만 원 남짓이잖아. 차라리 그 돈 아끼는 게 낫지? 지은은 화면에 뜬 숫자를 응시했다. 504만 원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몇 년 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계산기가 들어있었고 그녀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셈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월급,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시어머니 소형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자, 공과금, 그리고 도현이 매달 본가에 보내는 생활비. 그 모든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고 결국 똑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간병인을 쓰면 돈이 모자란다. 간병인을 쓰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정 아가씨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쾅 하고 문이 닫히듯 표정이 싹 거치는 모습이었다. 민정이는 출가회인이고 자기 가정이 있잖아. 철호 매제 고깃집도 요새 장사가 안 돼서 걔네도 자기 앞가림하기 벅차. 그럼 당신은? 지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끊기지 않았다. 당신이 가족 돌봄 휴가를 내면? 나 올해 차장 승진 심사 있는 거 몰라. 도현이 아까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런 시국에 휴가를 내라고? 나보고 승진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는 말을 내뱉고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말투가 지나쳤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지은의 어깨를 툭 쳤다. 접촉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가벼운, 차라리 기계적인 위로의 제스처에 가까운 동작이었다. 지은아, 적당히 좀 해라. 상황 파악 좀 해. 복도에 하얀색 형광등이 지잉거리는 소리를 냈다.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느라 관절 크림 냄새가 지문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손이었다. 손톱은 아주 짧게 깎여 있었다. 긴 손톱은 시어머니의 종아리 피부를 긁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의 피부는 얇아서 살짝만 스쳐도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녀의 손은 그렇게 무릎 위에 놓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지은은 회계법인 김 대표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사직서는 전날 밤 스마트폰으로 작성해 두었다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프린터로 출력한 것이었다. A4 용지 한 장, 문구는 규격에 맞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두 손으로 그것을 내밀 때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대표는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읽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김 대표는 53살의 싱글이었다. 20년 전 그녀 역시 이 사무실의 다른 자리에 앉아 지금과 똑같은 사직서를 앞에 두고 있었다. 다만 그때의 이유는 시어머니의 골절이 아니었다.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게 매일 야간 근무나 하고 집구석은 돼지우리 같다고 말하는 남편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이혼을 선택했으며 스스로 대표 자리까지 올라갔다. 지은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었다. 지은 회계사 김 대표가 사직서를 반으로 접어 자신의 책상 위 서류함에 꽂아 넣었다. 이건 일단 내가 보관할게. 결제 안 할 거야?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서 다시 가져가.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일어설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아냈다. 빌딩 정문을 나서는 순간 4월의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서울의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었다. 벚꽃은 이미 져버렸고 여름은 아직 오지 않아서 공기 중에는 어떤 색깔도 띄지 않은 채 차갑고 뻣뻣한 바람이 뺨을 때리고 지나갔다. 지은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왼쪽은 지하철역, 노원구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오른쪽은 버스 정류장, 대학로의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시어머니는 오늘 오전 이미 보건병원에서 그곳으로 전원한 상태였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녀는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인실은 입원동 6층에 있었다. 4개의 침대, 그 사이에는 연두색 플라스틱 커튼이 쳐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침상은 창가 쪽이었고 창밖으로는 대학로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였다. 수술 후 3일째 시어머니의 짜증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눈치를 주고받을 정도로 심해져 있었다. 국이 다 식었잖니? 지은이 보온 도시락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밀쳐냈다. 어머님, 제가 오면서 내내 품에 안고 와서 아직 따뜻할 텐데요. 내가 만져봐. 내가 이 온도 만져보고 이거 먹겠나. 지은은 도시락통을 끌어당겨 손등을 대보았다. 미지근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절대 차갑다고 할 수는 없는 온도였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고 국그릇을 들고 복도 끝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가 다시 데워왔다.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반찬통을 열고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물을 쿡쿡 쑤시고 있었다. 시금치가 너무 데쳐져서 물렀어. 엉망이네. 내일은 조금만 데칠게요. 내일은 시금치 하지마. 도라지 무침 해와. 네. 지은은 간이 침대에 앉아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먼저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내가 밥 먹을 땐 넌 먹지 말아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한 형태의 규칙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참치 김밥을 집어들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가이고 며느리가 같이 밥 먹어줄 줄 알았더니 라고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그 말투는 지은이 밥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마치 큰 죄라도 짓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매일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침 5시 반에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 몸을 닦아드리고 시트를 갈아드린다. 그런 다음 지하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산다. 시어머니가 병원 밥이 되지 여물 같다며 짜증을 냈기 때문이다. 정오 전에 노원구 집으로 돌아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싸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온다. 편도 56분 거리. 오후에는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가 재활 훈련을 돕고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옆 침대 보호자가 너무 시끄럽다는 불평을 들어준다. 밤이 되면 간이 침대를 펴고 시어머니 병상 옆에 눕는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통증으로 깨어 뒤척이면 지은도 따라 깨어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놔달라고 부탁한다. 하루, 이틀, 사흘. 매일매일이 전날의 복사본 같았다. 이번 9일째. 새벽 3시 17분. 간이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은 스마트폰의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전화가 아니라 가족 단톡방 알림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화면 밝기를 최하로 낮췄다. 시어머니는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커튼은 열려 있었다. 메시지는 신우이 김민정이 보낸 것이었다. 캡처 이미지 1장. 대한항공 전자항공권 예약 확인 화면이었다. 인천발 발리행, 내장 위출발일은 정확히 3일 뒤였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와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이 덧붙여져 있었다. 오빠, 이번엔 진짜 고마워. 철호씨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덕분에 우리 애도 견학 좀 하겠네. 지은은 스마트폰을 눈앞으로 가져가 엄지손가락으로 캡처 화면을 다시 스와이프했다. 네 사람의 이름. 김도현, 김민정, 박철호, 박시우. 비행기표 4장. 그녀는 그 티켓 가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신용카드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 보험 납입 내역을 그녀가 직접 정리해왔고 그 짓을 무려 7년이나 해왔기 때문이다. 국제선 항공권 가격을 굳이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다. 한 장에 87만 원, 4장이면 348만 원이었다. 348만 원.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간병인 하루 12만 원, 6주면 504만 원 우도현이 응급실에서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 348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4사람의 발리 여행 경비로. 이 돈이면 전문 간병인을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는 금액이었다. 옆 침대 환자의 숨소리가 마치 풀무질하듯 거칠게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이따금 몸을 뒤척일 때마다 스프링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가슴에 엎어두고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병실 천장은 잿빛이었고 소등 후에는 복도의 불빛이 문틈 아래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한 줄기 선을 긋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3시 17분부터 4시 정각까지 오직 그 선만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이 병원을 찾았다. 시어머니 입원 후 3번째 방문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수술 당일과 수술 후 이틀째 면회 시간이었고 머문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이번에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꽃다발 하나와 홍삼 진액 한 상자. 지은이 꽃을 받아들 때 무심코 포장지를 훑어보았다. 편의점 앞 매대에서 흔히 파는 비닐 포장된 국화꽃이었다. 가격표가 덜 뜯겨 모서리 한쪽이 포장지 안쪽에 들러붙어 있었다. 3,900원. 도현은 병상 옆에 앉아 어머니와 20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주로 회사 이야기였다. 요즘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하반기면 차장 승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어머니는 혈색이 조금 돌아온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우리 아들 고생이 많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지은은 옆 보조의자에 앉아 과도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사과를 깎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도현이 문간에서 멈춰섰다. 그는 지은을 돌아보며 턱짓으로 복도 쪽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화장실 옆 모퉁이로 걸어갔다. 도현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할 말이 좀 있는데? 사과를 깎던 지은의 손이 축 늘어졌다. 손가락에 과즙이 묻어 끈적거렸다. 민정이네 상황이 요새 진짜 많이 힘들어. 철호 매제 고깃집이 문 닫을 판이거든. 내가 명색이 오빠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그는 적당한 단어를 고르려는 듯 잠시 뜸을 들였다. 그래서 내가 걔네 발리 가는 비행기 표 좀 끊어줬어. 머리나 좀 식히라고. 비행기 표 살 돈은 어디서 났어? 도현의 시선이 왼쪽으로 살짝 비껴갔다. 보너스 좀 썼어. 연말 고가 경력금이랑 해서. 복도 안내방송에서는 오후 면회 시간을 알리는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은
도현이 아까보다 반톤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차피 엄마 수술도 다 끝났고 이제 요양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도를 쥐고 있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 붉은 사과 껍질 한 조각이 끼어 있었다. 도현은 몇 초간 기다리다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깨를 툭 쳤다. 응급실 복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닿았는지조차 모를 만큼 가벼운 손길이었다. 수고 좀 해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그들이 출국하는 날 아침, 지은은 도현의 전화를 받았다. 집에서 건 전화가 아니었다. 수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 방송의 울림과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시우였다. 신우이의 5살배기 아들, 목청이 유난히 컸다. 지은아, 딱 5일이야. 금방 갈게. 내가 철 좀 들어라. 엄마는 부탁할게. 지은은 스마트폰을 쥔 채 입원동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는 대학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아니, 지금은 아침 7시 반이었고 가로수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야경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지난 9일 동안 이 창문 앞에 너무 많이 섰고 그 대부분이 한밤중이었기 때문이다. 응이 그녀가 말했다. 다녀와.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든 자세 그대로 창문 앞에 서 있었다. 1분, 2분, 3분 복도로 카트를 끄는 간호사가 지나갔고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3분 뒤 지은은 스마트폰을 내리고 메모장 앱을 열었다. 새 메모 쓰기. 제목란에 2글자를 입력했다. 항목. 그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항목. 2018년 3월 시어머니의 요구로 내 명의의 혼전 저축 1,200만 원을 도현의 계좌로 이체함. 민정의 결혼 비용 보탬 목적.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 타자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마치 7년차 회계사가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이어진 5일 동안 지은은 평소처럼 밥을 먹이고 몸을 닦고 휠체어를 밀었다. 모든 일을 해냈고 어떤 과정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지은아, 물 한 잔 다오. 물컵이 병상 탁자 위에 놓였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라는 말은 생략되었다. 지은아, 내 다리 좀 주물러라. 주물렀다. 강도는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저긴 안 아프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하고 몇 마디 말을 건넸을 텐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곳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곁눈질로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다. 화가 난 기색도 억울해하는 기색도 심지어 피곤해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마치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같았다. 도현이는 언제 오냐? 지은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5일 뒤요. 단 4글자.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가슴속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응어리가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미안함은 아니었다. 평생 그 감정을 배워본 적이 없는 노인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겨울날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밟았을 때처럼 원초적이고 서늘한 감각이었다. 도현이 출국하고 이틀째 되던 날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낮잠에 들었다. 지은은 병실을 빠져나와 입원동의 긴 복도를 지나 1층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광화문, 세종대로 23번지로 가주세요. 그 빌딩 7층에는 법무법인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은이 예전 회계법인에 다닐 때 이곳 고객의 장부 감사를 맡았던 적이 있었다. 대표인 민상훈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협의 이혼과 재산 분할 전문이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그녀가 적어넣은 비고란의 한 줄이 떠올랐다. 해당 법무법인 승소율 78%,
가사 조정 사건 평균 종결주기 4.2개월 일부러 외우려 했던 숫자는 아니었지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아 있었다. 상담실은 그리 넓지 않았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짙은 색의 회의용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민 변호사의 앞에는 녹음기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지은이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다. 이혼하려고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이건 항목들입니다. 총 47개고요. 2018년부터 기록한 겁니다. 그녀는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2018년 혼전 저축 1,200만 원 남편 계좌로 이체. 2019년 시어머니 소형 아파트 전세금 4천만 원 공동 계좌에서 지출. 2020년 시누이 결혼 축의금 350만 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시누이 남편 고깃집 김씨 융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도합 800만 원 차용 후 미상환. 2022년 남편 명의 차량 보험료, 정비료, 주유비 연간 약 280만 원 공동 계좌에서 지출, 차량 명의자는 남편 단독. 2023년 남편 골프장 회원권 120만 원. 2024년 3월 반강제적 퇴사. 이 대목에 이르러서 그녀는 2초간 말을 멈췄다. 목이 메어서가 아니었다.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퇴사 기간 중 남편은 가족 공동저축에 포함되어야 할 보너스와 경력금 합계 348만 원을 유용하여 시누이 가족 4명의 해외여행 항공권을 결제함. 민 변호사는 그녀가 끝까지 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마지막 항목까지 낭독을 마치자 그는 탁자 위에 있던 생수병 뚜껑을 따서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졌다. 가계부를 꼼꼼하게 쓰시는 편입니까? 지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수첩 하나와 작은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이었다. 낡아빠진 수첩은 짙은 남색인조 가죽 표지로 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하얗게 달아 있었다. 작은 물건은 저장용 이동식 USB였다. 이건 7년치 가계 재무 흐름표입니다. 월별로 분류되어 있고 모든 입출금 내역은 100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시니어 회계사였다. 장부 기록은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나 다름없었다. 결혼 첫 해부터 회계법인에서 쓰는 재무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정과 번호를 부여한 전자대장을 만들었다. 남편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몰랐다. 집안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볼 필요를 느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가 USB를 집어들더니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지은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 사무실을 찾아와 눈물을 쏟는 여자들은 수없이 봤겠지만 완벽한 재무 흐름표와 회계 감사 수준의 증빙 자료를 챙겨 들고 온 사람은 그녀가 처음일 테니까. 그날 오후 민 변호사는 대략적인 재산 분할 평가서를 내놓았다. A4 용지 한 장에 정리된 결과의 맨 아랫줄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지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7년 동안 그녀가 벌어들인 개인 총소득은 약 3억 3,600만 원이었다. 그중 약 1억 2천만 원이 갖가지 명목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의료비 차액, 시누이의 결혼 비용, 고깃집 운영 자금, 도현의 차량 유지비와 골프장 회원권까지. 반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과 5년 된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다. 만약 귀책 사유 및 재산 은닉을 이유로 소송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민 변호사는 볼펜으로 밑줄 아래에 숫자 2개를 적어 넣었다.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재산 분할 액수를 보장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지은은 그 두 숫자를 응시했다. 입술이 작게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억 2천만 원 7년 전 그녀가 5천만 원을 내놓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집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철창의 자물쇠였다는 것을. 3일째 되던 날, 지은은 3가지 일을 처리했다. 오전 9시 시어머니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말투는 회계법인에서 고객과 재무제표 데이터를 확인할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명료하고 정확하며 어떤 감정적 동요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수술 후 회복 상태를 확인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상처 부위도 정상적으로 아물고 있어 전문 요양보호사의 관리가 동반된다면 자택에서 통원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리고 의사에게 자해 퇴원동의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11시 본인 명의로 노원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무료 공공 서비스였다. 이 메뉴를 찾기 위해 정부 포털 사이트를 3시간이나 뒤져야 했다. 노인복지 카테고리 하위의 4번째 폴더에 숨겨져 있었고 신청서에는 무려 17가지 항목을 기입해야 했다. 그녀는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넣고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입원 증명서를 첨부한 뒤 수술 후 자택 재활 간호 규형을 선택해 전송했다. 시스템에는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된다는 안내문이 떴다. 오후 2시, 그녀는 노원구 아파트로 돌아왔다. 침실 옷장은 좌우로 나뉘어 있었다. 왼쪽은 도현의 옷, 오른쪽은 그녀의 옷이었다. 오른쪽 문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곱게 개어 계절별로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다. 겨울 코트, 가을 니트, 여름용 면 원피스. 화장대 위에는 챙길 것이 별로 없었다. 평소 화장을 잘 하지 않는 탓에 가장 비싼 화장품이라 봐야 2년 전 직장 동료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이미 반 넘게 써버린 에센스 한 병이 전부였다. 침대 협탁 서랍에서 여권과 신분증을 꺼내고 거실 책장 2번째 칸에 꽂혀있던 통장들을 챙겼다. 그낡은 수첩, 짙은 남색 표지에 7년치 가계부가 고스란히 적힌 그 수첩은 늘 가방 안에 있었기에 챙길 필요조차 없었다. 캐리어 2개 24인치 하나, 20인치 하나. 이 집으로 시집온 지 7년 만에 그녀가 챙겨나갈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섰다. 신발장 옆 벽걸이에는 열쇠 꾸러미 2개가 걸려 있었다. 위쪽 것은 이 집의 열쇠였고 아래쪽 것은 시어머니의 소형 아파트 여분 열쇠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자기 집 열쇠를 빼낸 뒤 신발장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2번째 열쇠 꾸러미 앞에서 손을 멈췄다. 2초. 그녀는 그 열쇠 꾸러미마저 빼내어 1번째 열쇠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금속이 나무 선반에 부딪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텅 빈 현관 안에서는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4일째 오전. 지은이 마지막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5시가 갓 지난 터라 복도의 조명은 여전히 심야용의 따뜻한 주황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혔다. 반쯤 잠에 취한 시어머니는 습관적으로 팔을 들어 올려 옷소매를 끌 수 있게 협조했다. 침대 옆 협탁 위 물건들을 다시 한 번 정돈했다. 물컵은 가장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았고 한 손으로 집어들기 편하게 뚜껑을 반쯤 열어두었다. 수건은 4번 접어 컵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혈압약과 관절약은 2개의 작은 약통에 나누어 담은 뒤 뚜껑 위에 매직펜으로 자침과 저녁이라고 적어두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시어머니는 그쯤 완전히 잠에서 깨어 있었다. 높여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지은이 협탁의 빈자리에 그 종이를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방문 간호 예약 확인서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업무용 서류를 읽듯 몹시 평온했다. 모레 오전 10시에 요양보호사님이 노원구 집으로 오실 거예요. 퇴원 수속은 간호사 데스크와 이미 다 확인해 두었고요. 내일 보건소 직원들이 모시러 올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 밑에서 나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노안이라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똑똑히 알아들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에 등 떠밀린 듯한 당혹감이었다. 내가 여기서 간호 안 하고 그럼 누가 날 돌본다는 거야? 지은은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이 여자 앞에서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차를 내올 때도, 이불을 깔 때도, 신발끈을 묶어줄 때도, 바닥을 닦을 때도. 이제 그녀는 척추를 반듯하게 세운 채 양손을 옆으로 늘어뜨리고 병상의 여자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그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다. 음절 하나하나가 예에 바른 존댓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떠한 온도도 원망도 없었다. 마치 하룻밤 내내 방치되어 뜨거움도 차가움도 모두 날아가 버린 한 잔의 물 같았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은 일은 도현 씨와 민정 아가씨가 하게 하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손에 쥔 종이가 파르르 떨렸다. 종이가 얇아서가 아니라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90도 허리가 수평이 되도록 숙인 채 꼬박 3초 동안 멈춰 있었다. 그것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깨에 짊어진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몸짓이었다. 3초 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뒤돌아선 채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기나긴 복도, 병실 문이 그녀의 등 뒤로 천천히 닫히며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둔탁한 파열음으로 막아버렸다. 그날 오후, 서울역. 지은은 캐리어 2개를 끌고 KTX 자동 발매기 앞에 섰다. 화면의 목적지 목록이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되었다. 대전, 동대구, 부산. 그녀는 부산을 택했다. 가장 먼 곳을. 객차 안은 한산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좌석 앞 공간에 캐리어를 쑤셔넣고 발등으로 가방 모서리를 눌렀다. 창밖의 풍경이 도시에서 들판으로, 들판에서 터널의 암흑으로, 다시 암흑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들판으로 변해갔다. 2시간 반 동안 그녀는 줄곧 깨어 있었지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원룸은 고속철도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구한 곳이었다. 월세 45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 8평짜리 방, 집주인은 말이 빠른 부산 아저씨였는데 통화 중에 딱 2가지를 물었다. 혼자 사느냐고, 그리고 며칠 날 이사할 거냐고. 그녀는 그렇다고, 그리고 오늘 당장이라고 대답했다. 방은 4층이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그녀는 양손에 캐리어를 하나씩 들고 한 층 한 층 끌고 올라갔다. 계단 턱에 부딪혀 튕기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문을 열었다. 8평 방 하나, 작은 주방, 병원 화장실보다 크게 나을 것 없는 욕실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좁은 골목을 향해 있었고 멀리 건물과 건물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좁다란 바다가 보였다. 아주 조그마한 오래된 옷에 물이 빠진 듯한 회푸른빛 바다였다. 지은은 짐부터 풀지 않았다. 그냥 캐리어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식 모노륨 장판이라 맨살에 닿는 느낌이 제법 서늘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를 켜고 김 대표와의 채팅창을 열었다. 대표님, 그 사직서 말인데요. 찢어버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부산지사에 남는 자리가 있다면 당장 출근 가능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질금 표시가 떴다. 30초 뒤 김 대표의 답장이 팝업으로 올라왔다. 내려와. 내 자리는 계속 비워뒀으니까. 지은은 그 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입꼬리가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웃음이 아니라 수일 동안 팽팽하게 긴장해 있던 입술 근육이 마침내 풀려나면서 생기는 미세한 떨림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캐리어 옆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고 날카롭고 마치 쇳조각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귀를 막지 않았다. 6일째 되던 날 인천공항 입국장. 김도현이 세관 게이트를 걸어 나왔을 때 그의 얼굴과 목은 꿀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콧등의 껍질은 한꺼풀 벗겨져 있었다.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해변, 수영장, 낙조, 야자수 등 200장이 넘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신우이 민정이 그 옆을 걸어왔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려 머리띠처럼 쓴 그녀의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다. 박철호는 아들 시우를 목마 태우고 있었다. 시우는 한 손에는 초록색 플라스틱 공룡 장난감을 치켜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빠의 귀를 잡아당기는 중이었다. 도현은 입국장의 긴 의자 옆에 멈춰 서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기려 했다. 채팅창을 열고 엄지손가락으로 무사 도착이라는 4글자를 막 찍어낸 순간 그는 이전 메시지 기록을 보게 되었다. 단톡방의 마지막 메시지는 5일 전의 것이었다. 발신자는 한지은. 내용은 단 한 글자. 응.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5일 동안 그녀는 메시지 하나 남기지 않았다. 도현은 스크롤을 위로 올려보았다. 그 긍이라는 대답 이전에는 자신이 출국하던 날 아침 단톡방에 올렸던 출발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세요? 라는 말과 비행기 이모티콘이 전부였다. 지은이 긍지라고 대답한 것, 딱 그뿐이었다. 그는 단톡방을 닫고 지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다. 4번, 5번, 6번, 7번, 8번, 곧이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안내가 나왔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또 음성 사서함이었다. 3번째로 걸었을 때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왜 그래, 오빠? 민정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다가와 물었다. 지은이 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도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나 먼저 병원에 가서 엄마 좀 보고 갈게. 알았어. 그럼 우리 먼저 수원으로 갈게. 민정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손을 휙휙 내저으며 박철호와 아들의 손을 이끌고 공항철도 쪽으로 향했다. 도현은 입국장 밖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에게 병원 주소를 불러준 뒤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지은의 번호로 2번 더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고 2번째는 곧바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병원 2번동 6층. 도현이 간호사 데스크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숨을 조금 헐떡이고 있었다. 내내 가볍게 뛰어 올라온 탓이었다. 데스크 뒤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오복순 환자요. 6층 사인실 3번 침상요. 도현이 말했다. 제가 그분 아들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여 컴퓨터의 기록을 뒤적이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 눈빛이 묘했다. 동정도 냉담함도 아니었다. 무언가 속사정을 알지만 굳이 참견하지 않기로 한 제3자의 표정에 가까웠다. 오복순 환자분은 어제 이미 퇴원 수속을 밟으셨는데요. 도현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누가요? 환자분의 며느님 되시는 한지은 씨가요? 서명도 그분이 직접 하셨고요. 그는 거의 병실로 뛰어 들어가다시피 했다. 사인실의 3번째 침상. 창가 쪽 자리였다. 시트는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모서리의 주름은 호텔 객실처럼 각이 잡혀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홍삼 진액 상자도 없었다. 자신이 사다 준 편의점표 국화 다발도 보이지 않았다. 꽃병조차 깨끗하게 닦여 수납장에 들어가 있었다. 베개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어들어 보니 볼펜으로 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지은의 글씨가 아니었다. 간호사의 것이었다. 환자는 노원구 보건소의 방문 간호 서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보건소로 직접 연락 바랍니다. 도현은 그 쪽지를 움켜쥔 채 텅 빈 병상 앞에 서 있었다. 옆 침상의 환자 보호자인 꽃무늬 실내복 차림의 중년 여자가 커튼 틈새로 그를 흘끔 쳐다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몸을 돌려 병실을 뛰쳐나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렸다. 지은의 번호로 발신하면 곧바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돌아왔다. 이번에는 본가 유선 전화로 3번이나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화면을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췄다. 도현은 자기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도어록에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서늘한 냉기가 훅 밀려 나왔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었다. 아니, 벗지 않고 구두를 신은 채 그대로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도, 거실장도, 텔레비전 장식장도 그대로였다. 리모컨은 평소 두던 그 자리에 있었고 거실장 위에 각티슈도 여전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 왼쪽은 자신의 옷들. 셔츠, 정장, 반소매 티셔츠. 떠나기 전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오른쪽은 텅 비어 있었다. 옷걸이들조차 빈 채로 봉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온 빛에 금속 고리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아래쪽 수납장도 비어 있었다. 예전에 그녀의 철 진한 스웨터와 머플러가 놓여있던 칸에는 이제 얕게 내려앉은 먼지뿐이었다. 화장대. 거울은 그대로였지만 거울 앞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화장품 병들도, 면봉이 들어있던 작은 통도, 절반 넘게 썼던 그 에센스 병도 없었다. 상판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도현이 침대 협탁 서랍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신분증도 여권도 없었다. 서랍 구석에는 잉크가 말라붙은 볼펜 심 하나와 옷핀 2개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의 책장, 신발장, 주방의 서랍장. 그녀의 물건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파란색 밀폐 용기들마저 싹 가져가 버렸다. 아니, 가져간 게 아니었다. 용기들은 깨끗하게 씻긴 채 주방 조리대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뚜껑에 붙어있던 라벨지는 모두 뜯겨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현관으로 달려갔다. 신발장 선반 위에는 열쇠 꾸러미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자기 집 열쇠, 하나는 아래층 본가 열쇠였다. 열쇠 옆에는 반으로 접힌 A4 용지 한 장이 깔려 있었다. 접힌 자국이 아주 반듯했다. 그가 종이를 집어들어 펼쳤다. 종이에는 법무법인의 붉은색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굵은 고딕체로 인쇄된 한 줄의 문장이 보였다. 협의 이혼 조정 신청서. 그 뒤로 접수 번호가 적혀 있었다. 도현의 무릎이 꺾였다. 단순히 구부러진 게 아니라 무릎 안의 연골이라도 통째로 뽑혀나간 듯한 감각이었다. 그는 현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곁에는 면세점의 노란 리본이 묶인 여행용 캐리어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장거리 비행에 지친 민정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래, 오빠. 도현이 입을 뗐다. 자신도 자기 목소리가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목구멍에 깨진 유리 조각이 걸려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생사를 베어내는 것 같았다. 지은이가 나갔어. 엄마도 병원에 없고 집에 걔 짐이 하나도 없어. 수화기 너머로 3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 3초 동안 도현의 귓가에는 민정네 집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인위적인 웃음소리와 저 멀리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줘 하고 칭얼대는 시우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이윽고 민정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누가 엄마 간호해? 지은 언니 왜 나갔어? 가 아니었다. 무슨 일 있었어? 도 아니었다. 누가 엄마를 간호하냐고. 도현의 팔이 툭 떨어졌고 스마트폰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화면은 위를 향한 채 아직 통화가 끊기지 않아서 스피커폰 모드로 민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빠. 오빠 내 말 들려? 오빠.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7년을 살았던 아파트 현관. 타일 위에는 발매트도 없었다. 지은이 매주 한 번씩 빨아 널던 그 회색 발매트마저 치워져 있었다. 도현은 휑한 맨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다. 그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주 큰 소리로 마치 대형마트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엄마를 찾는 어린애처럼.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에서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 신발을 갈아 신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본가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 위층보다 훨씬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 방석 위에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의 중년 여자가 보건소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고 앉아 있었다. 수많은 비슷한 집안 꼴을 봐왔다는 듯 지극히 사무적이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요양보호사는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관절 굴신 운동을 돕고 있었다. 동작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이었으며 불필요한 말은 일절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도 환히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도현, 지은이 걔가 했던 말.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평소처럼 며느리를 향해 호통치듯 하던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평생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발밑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은 듯한 목소리였다. 이제 너랑 민정이 보고 하라고 하던데 너희 남매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냐? 도현은 입만 달싹거렸다. 현관문 앞에 선 그는 여전히 발리에서 5일 내내 입었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종아리 피부는 열대의 뜨거운 태양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의 침상 옆 협탁으로 향했다. 종이 한 장, 법무법인의 서류가 아닌 다른 종이었다. 지은이 남겨두고 간 방문간호 예약 확인서였다. 그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예약서 안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매일의 방문간호 시간이 파란색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약물 복용량은 붉은색 펜으로 옆에 따로 적혀 있었다. 혈압약의 이름, 밀리그램 수, 복용 시간, 그리고 관절약의 상표, 용법, 식전 식후 여부. 진통 패치를 붙일 위치는 사람의 윤곽을 대충 그린 그림의 화살표를 그어 오른쪽 고관절과 무릎을 표시해 두었다. 요양보호사의 비상 연락처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24시간 대기라고 적혀 있었다. 종이의 오른쪽 맨 아래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다. 앞선 내용들과는 필체가 달랐다. 윗부분이 정갈한 인쇄체 같은 글씨였다면 한 줄은 필압이 아주 얕게 손으로 쓴 것이었다. 적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인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지은 올림. 도현은 그 종이를 든 채 끄트머리에 작은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없이 읽어 내려갔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지며 건강이라는 두 글자의 잉크를 살짝 번지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돌린 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손길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거실 벽의 전자시계는 밤 9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지은이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2주 뒤 광화문. 민 변호사 사무실 6층의 조정실. 긴 테이블 양쪽에 각각 두 사람씩 앉아 있었다. 왼쪽은 지은과 민 변호사. 오른쪽은 도현과 그가 하루 전에 부랴부랴 선임한 변호사였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는 새로 산 듯 빳빳한 정장에 넥타이를 바짝 졸라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를 펼쳐놓고 있었다. 지은은 야위어 있었다. 얼굴선이 2주 전보다 한결 뚜렷해졌지만 병적으로 수척해진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귓불에는 조개 모양의 작은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해운대 지하상가에서 3,000원을 주고 산 것으로 표면은 조금 거칠었지만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맞은편에 앉은 도현은 영혼이라도 쏙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눈두덩은 푹 꺼져 있고 양볼에 살은 패어 들어갔으며 턱에는 3, 4일은 깎지 않은 듯한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옷장에 있는 정장 중 가장 좋은 것을 꺼내 입고 나왔지만 왼쪽 소매 끝에는 짙은 갈색 얼룩이 작게 묻어 있었다.
아마 밥을 먹다 국물이 튄 모양이었지만 미처 빨지 못했거나 빨아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의 얼굴부터 쳐다보았다. 지은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눈앞의 서류만 뒤적였다. 돌아와라, 길불어 꾹꾹 억누른 듯 간절한 목소리였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서류의 세 번째 장에서 지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도현을 비껴나가 민 변호사에게 가닿았다. 시작하시죠. 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의 파일처를 열었다. 첫 페이지. 2018년도 은행 거래 내역. 1,200만 원이 지은의 개인 저축계좌에서 도현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었다. 적요란은 비어 있었다. 용도를 적지 않은 이유는 당시 도현이 부부 사이에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뭐하러 정리하고 핀잔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페이지. 신우이의 결혼식 영수증과 축의금 지출 내역. 세 번째 페이지. 고깃집 운영 자금 명목으로 김씨 융통해준 3건이 이체 내역 캡처본. 네 번째 페이지. 차량 보험료와 골프장 회원권 결제 내역.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민 변호사는 간결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법정에서 소장을 낭독하듯 한치의 흔들림 없는 건조한 음성이었다. 서류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도현의 안색이 변해갔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억지스러운 애절함은 세 번째 장에서 굳게 담은 입술로 바뀌었고 5번째 장에 이르러서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발리 여행 항공권 캡처본이 나왔을 때 도현의 두 손은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진 주먹이 되어 있었다. 지은이 가족 단톡방에서 갈무리해둔 그 사진에는 4사람의 이름, 비행기표 4장의 결제 금액, 출발일자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지은의 사직 증명서와 병원 간병 기록지였다. 사직 일자와 시어머니의 입원 일자 사이에는 불과 사흘의 시차밖에 없었다. 간호사 데스크에 도장이 찍힌 간병 기록지에는 매일매일의 보호자 성명이 적혀 있었다. 입원 첫날부터 퇴원 전날까지 그 칸을 채운 이름은 단 하나, 한지은 석자뿐이었다. 민 변호사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뒤 서류들을 반듯하게 추슬러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놓았다. 이상은 지난 7년간의 재산 흐름 내역표 및 한지은 씨의 간병 노동 제공 기록입니다. 조정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돌아가는 모터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도현 측 변호사가 침묵을 깼다. 젊은 변호사는 노트북 뚜껑을 열고 헛기침을 하며 최대한 전문직다운 목소리를 꾸며내려 애썼다. 상대방 당사자께서는 환자의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명백한. 민 변호사가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주 미세한 동작이었지만 맞은편 변호사의 입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췄다. 17번째 페이지를 보시죠. 민 변호사의 손가락이 서류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을 정확하게 뽑아냈다.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가 발급한 자의 퇴원 가능 소견서입니다. 발급일은 실제 퇴원일보다 이틀이나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원구 보건소의 방문 간호 서비스 인수인계서, 보건소 직인과 담당 요양보호사의 친필 서명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퇴원 절차는 100%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수인계 기록도 완벽하고요. 환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파견한 전문 요양보호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자택 재활 중이십니다. 혹시라도 주기를 핑계로 반소를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민 변호사는 그 인수인계서를 맞은편으로 밀어주었다. 이 서류부터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젊은 변호사가 종이를 받아들고 20초쯤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내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으나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도현은 그 표정의 의미를 단박에 읽어냈다. 가망 없습니다라는 뜻을. 이후 3시간이 넘도록 숫자를 둘러싼 피 말리는 전쟁이 이어졌다. 전세 보증금의 분할 비율, 차량 소유권, 위자료 액수, 시어머니의 향후 의료비 부담 주체. 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은 그에 상응하는 거래 내역,
계약 서류, 법률 조항에 의해 완벽하게 뒷받침되었다. 도현 측 변호사가 아내의 수입 역시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간주되어야 한다거나 시부모 부양은 법적 의무라며 몇 차례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민 변호사는 더 정밀한 숫자와 구체적인 판례로 상대의 입을 틀어막았다. 지은은 내내 침묵을 지켰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단정히 올려두고 있었다. 이따금 민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2021년 4월에 그 이체건은 무슨 명목이었습니까? 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할 때면 작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두 마디 대답할 뿐이었다. 자신의 이혼 조정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태도는 마치 VIP 고객을 대신해 연말 회계 감사를 보고하는 시니어 회계사 그 자체였다. 최종 합의 사항은 3장의 종이에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지은의 몫은 6,500만 원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이었다. 5년 된 중고차는 도현의 소유로 넘겼다. 지은은 나머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 도현은 어머니 오복순의 향후 모든 의료비 및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서면 각서에 서명했다. 도현은 서명란 위에 펜을 올려둔 채 한참을 머뭇거렸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첫 글자가 비뚤어지자 그는 펜을 뗐다가 다시 심호흡을 하고 꾹꾹 눌러 적었다. 서명을 마치고 테이블에 펜을 내려놓는 그의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펜을 너무 세게 쥔 탓이었다. 반면 지은이 서명할 때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민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누런 서류 봉투에 집어넣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도현도 황급히 따라 일어섰다. 복도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1층 로비까지 계속해서 그녀의 뒤를 쫓았다. 지은의 걸음걸이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굽 소리는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다. 회전문 앞에 이르러 그가 참지 못하고 그녀의 팔목을 덥석 잡았다. 너 정말 후회 안 해. 지은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소나귀에서 자신의 팔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냈을 뿐이다. 마치 상처에 붙은 밴드를 떼어내듯 힘을 주진 않았으나 멈출 생각은 조금도 없는 동작이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현은 훗날 그 눈빛을 수십 번도 더 곱씹게 된다. 증오는 아니었다. 증오는 뜨거운 법인데 그 눈빛에는 어떠한 온도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미련이나 사랑의 찌꺼기도 아니었다. 사랑은 부드러운 법인데 그 시선에는 한 톨의 말랑함도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식어버린,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은 눈빛이었다. 손을 대도 뜨겁지 않고 색깔마저 잿빛으로 퇴색해버렸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뜨거운 불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네. 도현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한테 철 좀 들어라고 했던 날, 기억해? 광화문이 나른한 오후 햇살이 회전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눈부신 빛의 조각을 만들어냈다. 도현의 그림자가 그 빛 속으로 드리워졌고 회전문의 유리에 반사되어 여러 조각으로 찢겨나갔다. 그녀는 1초간 말을 멈췄다. 나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어. 그러고는 몸을 돌려 회전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유리문이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자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광화문 내거리. 정장 차림, 백팩을 맨 사람,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의 베이지색 니트는 단 3초간 시야에 머물다 이내 거대한 인파의 물결 속으로 흔적도 없이 휩쓸려 들어갔다. 반년 후 부산 해운대. 새로 옮긴 회계법인의 사무실은 6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구석진 창가 쪽이 지은의 자리였다. 창문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각도는 기가 막히게 좋았다. 고개를 들면 마천루 두 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길쭉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폭이 넓진 않아서 굳은 날엔 구름에 가리기도 했지만 대개는 그 자리에 오롯이 존재했다. 지푸르렀다가 다시 연푸르렀다가 마치 바다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색채를 바꾸어가며
지은의 책상 위에는 3군데 기업의 연간 감사 보고서가 쫙 펼쳐져 있었고 키보드 옆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다. 모니터 화면의 엑셀 시트에는 깨알 같은 숫자, 배열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부산지사는 서울 본사보다 규모는 절반 수준이었고 인원도 적었지만 일감만큼은 차고 넘쳤다. 그녀는 입사 2달 만에 중소기업 2곳의 세무감사를 맡았고 석 달째부터는 단독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곧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금 맞추고 있는 행의 숫자 끝자리 소수점 3개만 더 확인하면 끝날 참이었다. 엔터키를 쳐서 입력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나서야 폰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알림은 노원구 보건소의 시스템 메시지였다. 오복순 환자의 방문 간호 서비스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자동 안내 문자였다. 그녀는 무심한 눈으로 쓱 훑어보고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버렸다. 메시지는 휴지통으로 사라졌다. 두 번째 알림. 카카오톡. 발신자 이름, 김민정. 지은의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반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뒤에도 단톡방을 나가진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단톡방 이름이 무언가로 바뀌었지만 관심 두지 않았다. 나중에는 아예 알림 기능을 꺼버렸으니까. 이것은 단톡방 메시지가 아니었다. 개인 톡이었다. 그녀는 창을 열었다. 단 한 줄의 문장. 언니, 엄마가. 언니 보고 싶대.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안 돼? 지은은 화면에 찍힌 그 2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언니. 7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새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결혼 첫 해부터 대놓고 지은 씨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아예 호칭마저 생략한 채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그 사람이 담근 김치는 너무 짜? 그 사람이 사온 과일은 물러터졌어. 오빠, 혹시 그 사람 엄마한테 무슨 앙심 품은 거 아니야? 평생 새언니 대접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 얄미운 입술이 지금은 타자로 건니라는 2 글자를 찍어 보내온 것이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휙 뒤집었다. 화면이 책상 바닥을 향하도록 엎어둔 채로 투명한 폰 케이스 뒷면으로 무언가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명함 크기의 빳빳한 종이. 거기에는 김 대표 회계법인 부산지사라는 로고와 함께 그녀의 이름과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시니어 회계사 한지은. 그녀는 다시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재무제표의 47번째 행의 숫자가 딱 300원 비고 있었다. 계산기를 집어들고 45번째 행부터 다시 차근차근 검증을 시작했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바다 빛깔이 회푸른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마침내 밤하늘을 빼닮은 먹물색으로 변해갔다. 유리창 표면으로 사무실 내부의 조명과 그녀의 옆얼굴이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다. 저 멀리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마지막 갈매기 떼의 날갯짓이 보였고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온 가냘프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에어컨 실외기의 둔탁한 소음에 반쯤 먹혀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계산기 위를 춤추는 손가락만이 쉼없이 숫자들을 뱉어냈다. 300원짜리 구멍을 찾아냈다. 46번째 행의 매입 내역 중 소수점 한 자리가 누락된 것이 원인이었다. 숫자를 깔끔하게 수정하고 저장 단축키를 누른 뒤 의자 등받이에 푹 기대어 뻐근한 목을 뒤로 젖혔다. 시선이 모니터에서 창문 쪽으로 옮겨갔다. 바다의 야경을 감상하는 게 아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34살의 얼굴은 이제 온전한 34살처럼 보였다. 계산기를 제자리에 내려놓다 엎어둔 스마트폰을 툭 건드렸다. 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새 메시지가 온 것은 아니었다. 화면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넘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알림 진동이었다. 그녀는 끝내 스마트폰을 뒤집어 확인하지 않았다.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퇴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저녁 회식 장소를 의논했고 누군가는 주차장 요금이 또 올랐다며 볼멘 소리를 해댔다. 그녀보다 2살 위인 부산지사의 팀장이 그녀의 파티션 앞을 지나가며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한 회계사님,
그만 퇴근합시다. 나머진 내일 마저 보시고요. 네, 금방 일어날게요. 그녀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엑셀 창을 최소화하자 바탕화면에 배경사진이 드러났다. 지난주 주말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풍광 좋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에 밀려 모래사장에 처박힌 조개 껍데기 하나. 어른 손바닥만한 뽀얀 흰색 조개는 비록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지만 표면의 결무늬만큼은 기가 막히게 고왔다.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녀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찰랑이는 바닷물에 바지 밑단이 푹 젖어버렸었다. 옆에서는 꼬마 여자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밥 먹으러 가자고 재촉하는 엄마에게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 하고 떼를 쓰던 아이의 콧소리는 짭조름한 바닷바람에 반쯤 흩어져 날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그 조개 껍데기 사진을 이 초가량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윽고 본체 전원을 끄고 가방을 챙긴 뒤 스마트폰을 옆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끝까지 화면은 엎어둔 채였다. 빌딩 정문을 나서는 순간 초저녁 부산 앞바다의 해풍이 온몸을 휘감고 지나갔다. 서울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서울의 4월 바람이 면도날처럼 메마르고 날카로웠다면 부산의 10월 바람은 바다 특유의 짠내와 물기를 듬뿍 머금고 있었다. 마냥 보드랍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살갗을 베어내듯 아리지는 않았다. 몇 걸음 걷던 그녀가 우뚝 멈춰 서서 가방 주머니에서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 메시지 창은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 앱을 열어 익숙한 제목을 찾아 클릭했다. 항목 47개짜리 리스트. 마지막 항목의 날짜를 눈으로 훑은 뒤 스크롤을 맨 아래로 휙 내렸다. 마지막 줄은 빈칸이었다. 그녀는 그 여백에 커서를 대고 48번째 항목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2024년 10월 16일, 오늘은 저녁 7시까지 야근함. 감사보고서 숫자 완벽하게 다 맞춤. 타자를 마친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번에는 화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넣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며 등 뒤로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부산 거리의 보도블록을 밟고 지나가는 그녀의 구두 굽소리는 결코 서두르거나 지치지 않은 채 아주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냈다. 길가 고깃집 한 풍구에서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숯불에 익어가는 달짝지근한 양념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 지나갔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